이 저자들이 정리를 하는 것은 문명병이라는 것은 곡식을 지배하면서부터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다. 즉 전분이 낳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장은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제목을 담고 있는데, 그러면은 진화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진화를 해왔고 또 문명병이라는 것이 전분으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인류학자 아밀라고스 박사 2014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, 이분이 일리노이주 스푼강 일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유적지 딕슨 마운드를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, 이 연구에 주목한 이유가 이 유적지에서는 농경 부족의 그 유골과 여기에 그 전에 거주했던 수렵 채집인 유골이 동시에 출토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비교 연구가 되는 것이죠. 농경을 했던 분들이 앞선 시대의 수렵인들보다 오히려 감염 질환이 더 늘었고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고 기형도 많았고 신장도 훨씬 더 작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. 이것은 전 세계 다른 농경 유적지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모아서 아밀라고스 박사는 1970년대 말에 발표를 한 저서가 있는데요. 구석기식 처방이라고 하는데, 이 책에서 탄수화물, 특히 농경이 가져다 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. 그와 함께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을 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내용들에서 보듯이 우리 조상들이 고탄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식단으로도 거의 200만 년 이상 아주 잘 살아왔다는 것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요. 그 이유가 그들이 살던 시기에는 고탄수화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반면에 오늘날은 어떨까요? 오늘날 인류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의 80% 이상은 고탄수화물 유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. 정말 그럴 것도 같죠. 특히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한식의 특성상 그 비율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전히 인류가 진화하는 동안에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를 해왔고요. 그랬는데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포도당 분해와 흡수 과정은 하루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.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이죠. 반면에 오늘날에는 탄수화물이 단순한 형태이거나 또는 액상의 형태로 섭취되어서 심각한 그 질병들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. 과도하게 고속으로 섭취된 포도당은 인간의 몸은 독소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전에 이전 컨텐츠 이제 설탕을 고발한다, 이 내용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.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살을 찌는 원인이 사실은 탄수화물이라고 이 책에서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지금 현재는 상식적으로 살찌는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기보다 지방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살찌는 게 지방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져서 진짜 살이 찌는 이유가 되는 당과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진짜 원인이다라는 거 주장이 잘 먹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. 저자들은 묻습니다. 야생적인 삶을 원하는가? 야생적인 식습관을 원하는가? 그렇다면 당류를 먹지 말라. 액상과당도 꿀도 안 된다. 옥수수를 가공 처리했음이 분명한 말토덱스트린, 덱스트로스, 솔비톨, 마니톨이 들어간 식품을 먹지 말라. 사과 주스도 안 된다. 고밀도 탄수화물, 정제 밀가루 같은 곡물을 먹지 말자. 트랜스지방과 당은 가공식품의 기본이다. 가공식품이라면 뭐든 먹지 말자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주장들을 조금 더 줄이면 단조로운 공장제 식품을 거부하고 다양하게 섭취해야 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인간의 진화는 우리 감각기관에 풍성한 맛과 색감, 식감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줬다. 견과류에서 뿌리채소와 잎채소, 과일과 생선, 방목사육한 육류, 청정한 한류성 수육의 어류에 이르기까지 광활하고 다양한 지역의 먹거리를 골고루 잘 먹으면 된다.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야생의 삶에서 또 한편 강조되는 것이 이제 운동인데요.
4장 민첩하게 운동하라입니다. 이 장에서는 영국의 신경학자 데니얼 월퍼트의 주장을 싣고 있는데 이 데니얼 월퍼트의 주장은 우리에게 뇌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유연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재밌는 것이 멍게입니다. 이 멍게는 유생일 때는 바다를 헤엄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만은 한 곳에 정착하면 제일 먼저 자기 뇌를 먹어서 분해시킨다고 하네요. 즉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더 이상 뇌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재밌죠? 또 운동은 세로토닌, 도파민,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 중독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와 연관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유발한다고 하고요. 메이오 클리닉 신경학과의 그 에릭 알스코그 연구진이 밝힌 바로는 인지 능력과 운동의 관계를 다룬 1600건 이상의 논문을 검토해서 밝힌 내용인데요. 이 내용을 2011년에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 결과 운동 효과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경미한 기억력 감퇴에서 극심한 알츠하이머까지 모든 인지장애가 운동을 통해 현저하게 개선이 됐고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장애와 손상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런 의미에서 인지장애는 노화의 결과라기보다 의자에 틀어박혀 있는 생활습관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햇살 좋은 날에 모두 함께 울퉁불퉁한 자연의 길을 달릴 때 온몸의 근육 다발과 신경 활화가 활성화되고요. 또한 정상 정복의 경험, 역경과 도전의 상황은 도취감도 들게 하고요. 또 이제 근육 활동이 자극받은 도파민 같은 그 생화학 물질이 분비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보상은 우리의 그 진화의 논리에서 또 한번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진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 행복을 처방을 해줬는데 그 행복을 맛보려면은 몸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. 또 이 몸을 움직이는 데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그런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죠. 복잡하고 다양한 그 움직임이 아니고 기계에 올라가서 저절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 같은 어떤 그런 움직임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. 우리의 진화는 우리의 몸이 지금 좋은 상태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 때 어떤 그런 신호가 있을 때 뇌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기분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. 즉 내가 다시 한번 그 행동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때 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재미없는 운동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